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2부 시작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강남권은 소폭 하락했지만 서울 외고 앞, 경기 인접 지역의 집값은 빠르게 오르는 중입니다. 전세는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시장 상황 괜찮은 걸까요? 3부에서 자세히 진단해 보겠습니다. 종전이 임박한 건지 아닌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또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중이고요. 미국은 이틀 만에 중단했던 프로젝트 프리덤의 재개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저강도 갈등이 장기간 이어질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 사고가 난 HMM 소속 나무호가 조금 전 두바이항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현지에 도착한 정부 조사단이 본격적으로 사고 원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란 국영 매체가 이란이 한국 선박을 겨냥해 물리적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한 이란 대사관은 외부 분석가의 논평일 뿐이라면서 이란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해상 봉쇄 전에 이란 항구를 떠난 유조선 원유를 환적 방식으로 중국 등에 팔아넘기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최소 13척의 이란 유조선이 인도네시아 리아우 제도 인근 해상에서 원유를 넘겼다고도 전했습니다. 비상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5.18 정신의 전문을 수록한 헌법 개정안을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다시 표결을 진행합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어버이날인 오늘은 비구름이 빠져나간 뒤 고기압의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이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또 비가 그친 뒤에는 바람이 불고 기온이 낮아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네, 이러한 전쟁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 사고가 난 HMM 소속 나무호가 두바이항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급파된 정부 조사단은 곧바로 피격 여부를 포함한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할 방침입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38,000톤급 중소형 벌크선 나무호가 호르무즈 해협 화재 사고 나흘 만에 두바이항에 도착했습니다. 나무호는 사고 직후 자체 운항이 어려워 두바이항에서 직선 거리로 70km 떨어진 알쿠아인 사고 해역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예인선은 7시간 만에 나무호 근처에 도착해 현지 시간으로 어제 아침부터 예인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선박과 예인선을 연결하는 작업을 포함해 두바이항으로 이동하는 데 꼬박 하루 가까이 소요됐습니다. 먼저 도착해 나무호를 기다리던 정부 조사단은 곧바로 사고 원인 규명에 착수했습니다. 해양수산부 산하 중앙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에 더해 한국선급 지부와 HMM 관계자들도 조사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조사단은 사고 당시 선박 내부 CCTV 영상을 분석하고 선원들을 상대로 대면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기관실 등 사고 흔적이 남은 선체를 대상으로 정밀 분석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해운업계에서는 선박 자체 결함보다는 수중 드론이나 부유 기뢰 등 외부 충격에 의한 사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폭발음과 물보라가 이제 관찰됐다고 이제 하는 점은 이제 외부 충격 가능성을 또 시사하는 부분이긴 합니다. 기뢰로 의심된다, 조심해라라는 이제 항행 안전 경보 같은 것들을 이제 공유를 했었으니까. 정부는 현재로선 피격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정확한 원인 규명까지는 수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이란은 나무호 폭발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강변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란이 한국 선박을 겨냥해서 물리적인 행동을 했다고 주장하는 이란 국영 매체에 언급이 나왔습니다. 이란 대사관은 외부 분석가의 논평일 뿐이라면서 이란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다시 밝혔습니다. 오만 무스카트에서 신호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이란의 국영 매체인 프레스 TV에서 현지 시간 6일 오후 전략분석 데스크가 쓴 칼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방작전을 철회한 배경을 분석한 칼럼 안에 한국 선박 HMM 나무호를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란이 새 해상 규칙을 위반한 한국 선박을 겨냥한 건 물리적 행동으로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명확한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یعنی اینکه در این منطقه هر کشتی که میخواد رد بشه ترددی داشته باشه باید با اجازه نیروهای مسلح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ن کار انجام بده تا از امنیت برخوردار باشه. 미국이 해방작전을 이틀 만에 중단한 것은 선의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이란의 비대칭적 군사 억제력과 단호한 대응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우리 선박을 이란군이 겨냥해서 공격한 것처럼 썼는데 선박 명칭이나 자세한 배경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매체는 다음 날엔 한국 선박 피해에 이란군이 연루됐다는 의혹을 단호히 부인한다는 주한 이란 대사관 입장을 자세히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청와대는 해당 칼럼에 대한 질문을 받고 화재 원인 분석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아직 구체적으로 할 말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석기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아브라임 아지지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장과 통화하고 이란이 우리 선박을 표적 삼아 공격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 이란 대사관은 자국 매체 칼럼은 외부 분석가의 논평일 뿐이라면서 한국 선박 피해에 이란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공식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만 무스카츠에서 YTN 신호입니다. 네,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호위 작전, 이른바 프로젝트 프리덤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미국의 해상 봉쇄를 최소 서너 달은 더 견딜 수 있을 거란 미 정보 당국의 판단이 나오면서 합의 불발 시 전쟁 장기화 우려도 나옵니다. 워싱턴 연결합니다. 신정 특파원, 백악관이 이란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한 48시간이 다 돼가는데 진전 사항이 있습니까? 네, 미국의 최후통첩성 종전협상안을 검토 중인 이란이 중재국 파키스탄을 통해 답변을 보냈다는 소식은 아직 없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도 공개 일정 없이 이란 측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들을 호위해 탈출을 돕는 해방 작전을 이번 주 안에 재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가 미군 항공기에 자국 내 기지와 영공 사용 제한 조치를 철회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는데요. 앞서 미 MBC 방송은 사우디 수뇌부가 미국의 해방 프로젝트에 분노하면서 미군의 기지와 영공 사용 권한을 중단시켰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런 장벽이 사라지면서 작전 재개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신문은 트럼프 미 대통령과 사우디 빈 살만 왕세자가 추가 통화를 통해서 미군 기지와 영공 사용 권한을 회복하기로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프로젝트 개시 약 36시간 만인 현지 시간 5일 이란과의 협상에서 상당한 진전이 이루어졌다면서 작전 중단을 발표했는데요. 협상이 교착 상태로 이어진다면 작전 재개에 나서면서 이란에 대한 압박을 재개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미 국방부 장관의 최근 발언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Their choices in Project Freedom are important. The president retains the opportunity and the capabilities, more capabilities than we had at the start of this, to restart major combat operations if necessary.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이란의 능력일 텐데요. 미국의 압박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생각보다 이란이 끈질기게 더 버틸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도 나왔네요. 네, 미 중앙정보국 CIA는 이번 주 백악관에 보고한 보고서에서 이란이 미국의 해상 봉쇄를 최소 서너 달은 더 버틸 수 있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미 일간 워싱턴 포스트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는데요. 장기간 국제 제재를 견딘 경험과 이란 지도부가 더 급진화되면서 내부 탄압을 강화하며 장기전에 돌입할 태세를 갖췄다는 겁니다. 또 전쟁 이전과 비교했을 때 현재 이란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보유고는 75%, 미사일은 70% 수준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미국 당국자는 이란 정권이 거의 모든 지하 저장 시설을 복구했고 손상된 미사일을 수리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이란의 미사일은 80% 이상 파괴됐다고 낙관론을 펼친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Their missiles are mostly decimated. They have some, they're probably 18, 19%, but not a lot by comparison to what they had.
신문은 또 이란이 미군의 해상 봉쇄를 뚫고 공해상에서 유조선들에 실린 원유를 환적 방식으로 중국 등에 팔아넘기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간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미국의 해상 봉쇄 뒤 최소 13척의 이란 유조선이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원유를 판매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겁니다. 항구 대신 바다 위에서 다른 선박에 화물을 옮겨 싣는 이 방식은 북한 등이 국제 제재를 피할 때 사용하는 수법입니다. 인도네시아 인근 공해상에서 거래가 이루어져서 대부분 중국에 판매됐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판매된 원유는 2,200만 배럴, 우리 돈 2조 9천억 원 상당의 전쟁 자금이 이란으로 흘러들어갔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란 전쟁 국면에서 갈등을 빚은 트럼프 대통령과 교황 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미 국무장관이 바티칸을 찾았다고요? 네, 레오 14세 교황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트럼프 미 대통령과 교황 간 갈등 속에 만나 중동 사태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레오 14세 교황과 루비오 장관의 만남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는데요. 교황은 루비오에게 평화의 나무로 불리는 올리브나무 펜을 선물했고, 루비오 장관은 스포츠 팬인 교황에게 크리스털 미식 축구공을 선물했습니다. 45분 회동 뒤 양측은 성명을 냈는데요. 교황청은 평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했다면서 평화 의지를 부각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이번 만남에서 미국과 교황청의 강한 관계를 강조했다면서 관계 회복에 방점을 찍어 미묘한 온도차도 보였습니다.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부정적인 여론에 위기감을 느낀 트럼프 행정부가 서둘러 강한 관계를 강조하면서 갈등 봉합을 시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협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이란과 항행의 자유를 내세운 미국의 주도권 다툼이 치열해 완전한 정상화까지는 허물로가 예상됩니다. 김잔디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계 에너지의 동맥 호르무즈 해협에는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전쟁 종식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해협 개방 방식을 놓고 양측의 수싸움은 치열합니다. 이란은 해협을 개방하더라도 통제권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군사 자산이 초토화한 상황에서 호르무즈 해협을 미국을 압박할 최후의 보루이자 전쟁 배상금을 받아낼 지렛대로 삼겠다는 전략입니다. 이란은 자국 연안의 깊은 수심을 무기로 대형 선박 통행료 징수 규정까지 공포하며 사실상 해협 사유화에 나섰습니다. The Strait of Hormuz will only open, if you will, if Iran wants it to. There's no military solution to this. There's no forcing it open because the asymmetries of the conflict are just so clear and so well known. 미국은 이를 국제법 위반으로 규정하고 정면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항행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미군은 이란의 영향력이 닿지 않는 대체 항로를 직접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뢰 제거와 함께 안전 항로를 별도로 확보해 이란의 지정학적 이점을 무력화하겠다는 전략입니다. It's very much welcome that the U.S. now looks to be slightly more involved in guiding ships, at least through the Strait of Hormuz. But both for shipping companies and for insurance companies, they still have to wait and see how this plays out. 앞으로 30일간 세부 협상이 예상되지만 핵 문제와 제재 해제가 얽혀 있어 결론을 내긴 쉽지 않아 보입니다. 결국 전쟁은 끝나도 원유 동맥을 장악하기 위한 기싸움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경제의 명운이 걸린 호르무즈를 둘러싼 원유 동맥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YTN 김잔디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옅어지면서 원달러 환율이 상승했습니다. 간밤에 원달러 환율은 어제 서울 외환시장 종가보다 0.9원 오른 1,456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런 신중론 속에 국제유가는 하락했지만 낙폭은 제한됐습니다. IC 선물거래소에서 국제유가 기준인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0.06달러로 전장 대비 1.2% 하락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뉴욕 유가의 기준점이 되는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94.81달러로 전장 대비 0.3% 하락했습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적용되는 석유 제품의 오차 최고 가격을 또 한 번 동결했습니다. 석유 제품 매점 매석 금지 조치도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정부가 오차 최고 가격제를 발표하고 휘발유와 경유, 등유의 최고 가격을 현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휘발유는 리터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한 번 더 동결됐습니다. 석유 제품 공급 가격은 지난 3월 27일부터 8주 연속 2달 가까이 동결됐습니다. 여전히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 안팎에서 큰 변동성을 보이는 데다 앞선 최고 가격 고시에 유가 상승분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만큼 인상 요인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가격 안정에 무게를 뒀다고 밝혔습니다.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최고 가격제 취지에 맞게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이번 최고 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최고 가격제로 물가를 1.2%포인트 낮추는 효과가 있었지만 지난달 물가 상승률 2.6%는 2024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며 고유가 부담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석유 제품 매점 매석 금지 조치도 오는 7월까지 2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최고 가격제를 빌미로 한 판매 기피 등의 부정행위가 없도록 석유 제품 매점 매석 금지 고시는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겠습니다. 또 매점 매석을 막기 위한 과징금을 신설하고 신고 포상제 확대 등 추가 대응 방안까지 마련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국제유가와 중동 정세를 실시간으로 점검하며 최고 가격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국회로 가보겠습니다. 비상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5.18 정신의 전문 수록을 담은 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에서 좌절됐습니다. 국민의힘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서 투표 불성립이 된 건데요. 여야 6당은 계속 노력한다는 방침입니다. 양동훈 기자입니다. 39년 만의 개헌을 목표로 우원식 국회의장 주도로 여야 6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됐습니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 승인을 받도록 했고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위헌, 위법 계엄은 꿈조차 꾸지 못하도록 가능성을 원천 차단해야 합니다. 계엄 해제 표결에 참석했던 국민의힘 17명이라도 와달라는 간절한 외침도 이어졌는데 개헌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은 토론자만 유일하게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잘 지키고 있습니까? 오히려 앞장서서 사법체계를 무너뜨리고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원식 의장은 반대하더라도 투표는 하자, 주권자가 판단할 국민 투표 기회를 주라고 국민의힘 참여를 독려했지만 결국 재적의원 3분의 2 의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럽습니다. 투표 불성립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먼저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합니다. 민주당은 국가 미래 100년 대계를 위해 개헌안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지만 국민의힘은 졸속, 누더기, 선거용이라고 본회의 직전까지 맞섰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오늘 다시 본회의를 열어 표결을 시도하겠다고 밝혔는데 국민의힘은 참여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재신임을 받은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20일 본회의에서 의장단을 선출하는 등 최대한 빨리 하반기 원구성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별법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죠.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으로 몰려가 원천 무효를 촉구했습니다. 특검법 숨고르기에 나선 민주당은 무대응 전략으로 응수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특검법을 고리로 반격에 나선 국민의힘이 이번엔 청와대 앞에 집결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코앞에서 지도부 회의를 열고 공소 취소는 독재로 가는 마지막 톨게이트라며 장외 여론전을 벌였습니다. 특별검사 시켜서 판사가 가지고 있는 공소장을 뺏어다가 이재명이 직접 자기 손으로 찢어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범죄자, 피고인으로 칭하며 날선 발언들을 쏟아냈고 국정조사 특위위원이자
특검법 공동 발의자인 민주당 박성준 의원의 전날 발언도 파고들었습니다. 국민은 공소 취소 뜻을 잘 모른다는 표현을 두고 국민은 바보니 해도 된다는 진심이 듬뿍 담겼다고 꼬집었습니다. 뭔지 잘 몰라서 반대한다는 뜻입니까? 우리 국민들을 무시해도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무시할 수가 있습니까? 지방선거 뒤에 특검법을 판단하겠다고 숨고르기에 들어간 민주당은 제1야당 파상 공세에 무시 전략으로 응수했습니다. 원내 지도부 회의석상에서는 의도한 듯 특검법에 특자도 나오지 않았고 한병도 원내대표와 청와대 홍익표 정무수석의 환담에서도 이런 방구 없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그것을 이슈로 만들고 싶어 하겠지만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사안을 가지고 유령을 가지고 싸워봤자 보이지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풍을 우려해 한발 물러선 민주당은 이슈 잠재우기에 주력하는 모습인데 지지층 결집이 급한 국민의힘은 공세를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는 형량이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대부분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임예진 기자입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항소심 심리를 맡은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주요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내란 방조가 아닌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임을 인식하고도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형식적인 국무회의를 건의하고 계엄 선포 후엔 국무위원들에게서 서명을 받으려 했던 겁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주요 기관 봉쇄, 언론사 단전 단수 조치 이행을 논의한 부분도 내란 가담 행위로 인정됐습니다. 또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과 폐기 협의,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도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다만 계엄 당일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부작위 책임에 대해선 1심과 달리 무죄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에 가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위와 같이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 행위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또 자신의 죄책을 감추기 위해 사후적인 범행까지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50분가량 판결이 진행되는 동안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쉰 한 전 총리는 징역 15년의 형이 선고되자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떠났습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최상병 순직 사건 당시에 소속 부대 최고 지휘관이었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선고가 오늘 나옵니다. 이번 선고로 최상병 순직에 대한 책임이 가려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인명수색을 하던 최상병이 순직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 9개월여 만에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1심 결론이 나오게 됐습니다. 임 전 사단장은 최상병 소속부대 최고 지휘관으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도록 하는 등 안전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3일 순직 사고가 발생한 지 1000일 만에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습니다. 안전보다는 적극적인 수색을 강조하며 포병대대를 특정해 반복적으로 질책했고 이것이 사고 발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게 특검의 시각입니다. 또 임 전 사단장이 작전 통제권 이관 명령을 따르지 않아 철수 지침이 내려졌는데도 수색을 강행하게 된 결과로 이어졌다고 봤습니다. 순직 사고 이후부터 특검 수사까지 임 전 사단장은 내내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법정에서도 지휘관으로서 지휘 책임이나 도덕적 책임은 통감하지만 형사처벌을 받을 만큼 죄를 범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수해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 등 군 간부들도 같은 날 1심 선고를 받게 됩니다. 최상병 순직 사고의 책임을 어디까지 인정할지 이제 법원 판단만 남았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수시로 학교에 드나들면서 교사 사진을 빼돌려 허위 영상물을 만든 외부 업체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컴퓨터를 수리하는 척하면서 개인 클라우드 계정에 보관 중인 사진과 영상을 빼내서 만들었는데 피해자가 200명 가까이 됩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경찰관이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곳은 고등학교입니다. 전산 장비를 관리하는 외부 업체 직원 30대 A씨가 업무 때 임시로 사용하던 공간입니다. 지난 2021년부터 부산 지역 유치원과 학교를 드나든 A씨. 관리 업무 말고도 교직원 몰래 하는 일이 더 있었습니다. PC를 점검하는 척하며 로그인된 클라우드 계정에 접속해 사진과 영상을 빼돌리고는 인공지능으로 성적 허위 영상물, 이른바 딥페이크 20개를 만든 겁니다. 범행 대상은 유치원과 학교 19곳, 확인된 피해자만 194명인데 모두 여성입니다. 빼돌린 사진과 영상이 든 USB 메모리를 실수로 피해자 자리에 두면서 범행이 포착되기까지 4년여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본인 자리에 있는 USB를 확인을 하고 이제 주인을 돌려주기 위해서 이제 확인하는 과정에서 본인의 개인 정보가 이 USB 안에 포함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내용을 좀 더 보니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45차례에 걸쳐 교사들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도 소지한 거로 드러나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은 외부 업체에 대한 지나친 신뢰가 보안 공백으로 번질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 사진이나 허위 영상물이 외부로 유출된 사실은 없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YTN 최상입니다. 불법 사채업자를 협박해서 억대의 금품을 뜯어낸 흥신소업자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불법 영업을 하던 사채업자가 경찰 대신 흥신소의 의뢰를 맡겼다가 범행 대상이 됐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체포영장에 의해서 현 시간부로 체포하는 거예요. 불법 사채업자 박모 씨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흥신소업자 31살 형모 씨가 경찰에 검거됩니다. 형 씨 일당이 보낸 메시지엔 가족을 볼모로 한 협박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앞서 사채업자 박 씨는 퇴사자가 고객 정보를 빼돌리자 흥신소에 회수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흥신소업자는 되려 퇴사자와 공모해 고객 정보 폐기를 대가로 박 씨에게 8천만 원을 뜯어냈습니다. 텔레그램 신상 유포 채널 박재방 운영자까지 협박에 가담했습니다. 박 씨 아내 사진과 개인 정보를 박재방에 올린 뒤 삭제를 대가로 3천만 원을 추가로 받아낸 겁니다. 수사기관에다가 의뢰를 하기에는 자기들의 잘못한 점, 불법 행위 사실도 발각이 되기 때문에 흥신소를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공동 공갈 혐의 등으로 흥신소 업자 등 일당 5명을 검거해 4명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불법 사채업자 박 씨 역시 4천여 명의 대출을 중개하고 수수료 51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송치됐습니다. YTN 김혜린입니다. 안성재 씨가 자신의 고급 식당에서 발생한 와인 바꿔치기 논란을 2주 만에 직접 사과했습니다. 인터넷 카페 글로 시작된 문제 제기가 왜 이렇게까지 커졌는지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1일 와인 커뮤니티엔 안성재 셰프의 고급 식당에서 와인 바꿔치기를 당했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메뉴상 제공된다던 2000년산 와인 대신 10만 원 싼 2005년산 와인을 받았다는 겁니다. 작성자는 당시 문제 제기를 하자 소믈리에가 2000년 빈티지도 맛보게 해드릴게요라는 반응을 보였고 별다른 사과를 안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식당은 흑백 요리사로 큰 인기를 얻은 안성재 셰프가 운영하는 고급 식당으로 올해 미쉐린 가이드 2스타를 받은 유명 식당인 만큼 예약이 매우 어려운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식당 측 사과에도 논란이 이어지자 안성재 셰프는 문제 제기 약 2주 만에 직접 장문의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안 셰프는 담당 소믈리에가 실수로 2005년산 와인을 서빙한 뒤 오류를 인지하고도 바로 알리지 못했고 사진 요청에 2000년산 와인병을 가져다 보여주는 잘못된 대응을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고객의 문제 제기 이후 소믈리에가 당황해 사실과 다른 설명을 했고 빈티지 비교 공부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부적절한 발언도 있었다고 사과했습니다. 안성재 셰프는 예능 흑백 요리사를 통해 재료와 조리, 서비스의 디테일까지 엄격하게 보는 원칙주의자 이미지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지식은 조금 모자란 것 같아요. 봐주지는 않겠죠, 저도. 탈락이십니다.
그런데 이번 논란은 원칙주의자 안성재 셰프와 고급 식당에 기대했던 수준에 미치지 못한 대응이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안 셰프의 이미지와 달리 식당 측이 문제를 인지한 뒤에도 즉각 설명하거나 사과하지 않은 대응 방식에 대중이 배신감까지 느꼈다는 겁니다. 파인다이닝 같은 곳은 음식만 파는 곳이 아니고 이런 셰프의 철학이나 전문성, 희소성, 이런 상징 자본이 함께 판매되는 곳이거든요. 소비자가 셰프의 안목을 신뢰한다는 경험 전체의 돈을 지불하는데 거기가 이제 신뢰가 흔들린 거죠. 안성재 셰프가 사과 직후 개인 유튜브에 콘텐츠를 올린 걸 두고도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결국 이번 논란은 와인 한 병의 문제가 아니라 안성재 셰프가 미디어를 통해 쌓아온 이미지와 신뢰의 문제로 번진 거로 보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어버이날인 오늘은 전국 하늘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바람이 다소 강하게 불겠고 기온도 평년보다 낮아 비교적 선선하겠는데요. 오늘 서울 한낮 기온이 20도, 대구는 21도에 그치겠습니다. 외출하실 때는 가벼운 겉옷 하나 챙기시기 바랍니다. 또 낮 동안은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대체로 맑겠지만 강원도는 오후 한때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지만 산간과 동해안에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3도 정도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0.2도, 대구 14.7도, 울산은 16도 보이고 있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20도, 대전과 대구 21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20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기온이 조금 더 오르며 따뜻하겠고 당분간 맑고 일교차 큰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폭발 사고가 난 HMM 소속 나무호가 조금 전에 두바이 항에 도착했습니다. 앞서 현지에 도착한 정부 조사단이 본격적으로 사고 원인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란 국영 매체가 이란이 한국 선박을 겨냥해 물리적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한 이란 대사관은 외부 분석가의 논평일 뿐이라면서 이란과 무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이란이 미국의 해상 봉쇄에 전해 이란 항구를 떠난 유조선 원유를 환적 방식으로 중국 등에 팔아넘기고 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민간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최소 13척의 이란 유조선이 인도네시아 리아우 제도 인근 해상에서 원유를 넘겼다고도 전했습니다. 비상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5.18 정신의 전문을 수록한 헌법 개정안을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다시 표결을 진행합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어버이날인 오늘은 비구름이 빠져나간 뒤 고기압 영향권에 들면서 전국이 맑은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또 비가 그친 뒤에는 바람이 불고 기온이 낮아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네, 다시 이란 전쟁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한 HMM의 나무호가 조금 전 두바이 항에 도착했습니다. HMM은 우리 시각으로 어제 오후 5시 40분에 출발한 예인선과 나무호가 오늘 새벽 5시 20분 목적지인 두바이항 조선소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HMM은 현재 도선사가 나무호에 탑승해 접안을 시도하고 있으며 조선소의 접안을 완료하기까지는 3시간가량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해양안전심판원 조사관과 소방청 감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부 조사단은 이미 두바이로 출국해서 대기 중이고요. 곧 사고 조사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의 군사행동에 따른 폭발음과 함께 교전 상황이 관측됐다고 이란 국영TV 등 이란 매체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이란 국영 프레스TV 등은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와 인근 호르무즈 해협의 게슌섬 일대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습니다. 국영 IRIB 방송은 미군이 이란 유조선을 공격했고 이후 호르무즈 해협에 있던 적군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을 받고 후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게슌섬은 페르시아만에서 가장 큰 섬으로 15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 소식통은 반다라 아바스에서 드론 2기가 격추됐고 게슘섬 상황과는 별도라고 전했습니다. 미국이 이른바 프로젝트 프리덤을 중단한 배경이 됐던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의 미군 항공기 영공 사용 중단 결정이 철회됐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사우디와 쿠웨이트가 미국의 해방 프로젝트 개시 뒤에 내렸던 미군의 자국 내 기지 및 영공 사용 제한 조치를 해제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방 프로젝트를 가로막았던 장벽이 사라지게 됐고요. 트럼프 행정부가 이 작전을 이르면 이번 주 중에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미국 국방부 관리를 인용해서 전했습니다. 미 정부 당국은 이란이 최소 서너 달은 더 미국의 해상 봉쇄를 견딜 수 있을 걸로 전망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 일간 워싱턴 포스트는 현지 시간 7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란이 미국의 해상 봉쇄를 최소 3에서 4개월은 견딜 수 있을 거라는 미 중앙정보국 보고서가 트럼프 행정부에 이번 주 전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전쟁 이전과 비교했을 때 이란의 현재 이동식 발사대와 미사일 보유량도 각각 75%와 70% 수준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방문을 앞두고 종전 양해각서 체결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중국의 중재가 통했던 건지 의원단을 이끌고 먼저 방중한 트럼프 측근은 감사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보다 일주일 먼저 방중한 미국 의회 대표단이 상하이를 거쳐 베이징에 도착했습니다. 하루 전 이란 외무장관을 만났던 왕이 외교부장이 미국 의원들을 맞이했습니다. 중국의 중재가 통했던 건지 방문단을 이끈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은 이렇게 감사를 표시했습니다. You were working to de-escalate tensions, to bring peace to the Middle East, to open up the Strait of Hormuz. 실제 앞서 중국과 이란의 외교수장 간 회담 이후 미국과 휴전협상은 급물살을 탔습니다. 오는 14일 트럼프 방중 전에 한쪽짜리 양해각서가 체결될 거란 미국 매체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호르무즈 개방과 이란 핵 제한 등 14개 항에 일단 서명하고 30일간 세부 협상에 나서는 방식입니다. 트럼프가 말한 이란과 작은 전쟁을 매듭짓고 중국과 본 게임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입니다. I look forward to that, but I'll say I'm leading. We have very friendly competition, but it'll be a very important trip. 지난 1일 미군 수송기가 베이징에 착륙한 데 이어 시내 곳곳에서 트럼프 경호 차량이 목격됐습니다. 주중 미국 대사관 주변의 미국계 호텔은 12일부터 15일 사이 예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맞이 경호 의전 준비와 동시에 종전 양해각서 체결 여부에 따른 미중 양측의 협상 시나리오 마련 작업도 바빠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대체 왜 이런 나라가 됐을까요? 이스라엘군이 점령한 레바논 지역에서 이스라엘 군인들이 종교를 모독하는 만행을 잇따라서 저지르고 있습니다. 주민 대부분이 그리스도교인 마을에서 예수상을 망치로 내려친 데 이어 이번엔 성모상 입에 담배를 가져다 대는 사진이 퍼져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이스라엘 군복을 입은 채 담배를 문 남성. 성모 마리아상을 오른팔로 껴안고 왼손으로는 불 붙인 담배를 성모상 입에 가져다 댑니다. 성모 마리아가 마치 담배를 피우는 듯한 모습을 연출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 촬영 위치를 검증했더니 레바논 데벨 마을의 한 건물로 확인됐다고 미국 CNN 방송이 전했습니다. 정확한 촬영 날짜나 사진을 처음 게시한 계정을 확인하진 못했지만 배경 건물에 있는 탱크와 군용 차량이 지난달 24일 위성 사진엔 나오다가 이달 3일자 사진엔 나오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방위군은 몇 주 전 촬영된 이 사진을 검토 중이고 이번 사건을 매우 엄중하게 본다며 조사 결과에 따라 해당 군인에 대한 지휘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스라엘 방위군은 모든 종교와 공동체의 성지, 종교적 상징물을 존중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마을에선 앞서 지난달 19일
이스라엘 군인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상을 망치로 내려치는 모습을 다른 군인이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스라엘군은 훼손자와 촬영자를 전투보직 해임과 30일간 군 교도소 구금형에 처했습니다. 이스라엘군의 종교모독 행위가 잇따른 데벨 마을은 2014년 기준 주민의 99.6%가 가톨릭을 포함한 그리스도교인입니다. 이스라엘 병사들은 이 마을 외곽에서 태양광 패널과 차량을 훼손하고 레바논 남부 주택가에선 약탈을 일삼는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등 여러 만행이 잇따랐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인사들이 중동 전쟁으로 한몫을 챙기고 있다는 의심은 이제 의심이 아닌 확신입니다. 일단 미국 국무부가 직원들에게 이른바 예측 시장 거래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단순히 돈을 따는 수준을 넘어서 국가 안보의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김선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38살의 미군 특수부대 상사인 벤 다이크가 재판에 불려 나옵니다.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체포작전에 참여한 벤 다이크는 작전 정보를 활용해 이른바 예측 시장에서 6억 원 가까이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I'm not going to get into a tit for tat on that, but I will tell you that I think this prosecution is misplaced. 하지만 빙산의 일각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당장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휴전을 발표하기 불과 몇 시간 전에도 예측 시장에선 석연치 않은 거래가 쏟아졌습니다. I worry that we're in a climate where folks see the grift at the top, the special betting on outcomes at the very top of this administration, and they think, I want a piece of it. 내부 기밀 유출 논란이 거세게 일자 백악관에 이어 미 국무부도 직원들에게 예측 시장 거래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이란과의 종전 협상에 돈을 걸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 국무부 내부 지침을 입수해 온라인 예측 시장이 잠재적인 국가안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 대표적인 예측 시장인 폴리마켓의 5년 동안 거래를 조사했더니 국방 관련 분야에서만 유독 의심스러운 거래가 줄을 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도 예측 시장 규제 강화 방안을 추진한다는 계획이지만 여전히 주요 예측 시장에서는 트럼프가 언제 종전 협상에 서명할지 또 이란을 다시 공격할지 여부를 놓고 우리 돈 수백억 원의 내기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중입니다. 이 와중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로 동맹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을 향해 오는 7월 4일까지 기존에 체결한 무역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했습니다. 트럼프는 SNS를 통해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훌륭한 통화를 했다면서 EU는 합의대로 자신들의 몫을 이행하고 미국에 대한 관세를 0%로 인하하기로 약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 건국 250주년까지 시간을 주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 EU의 관세는 즉시 더 높은 수준으로 오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간 7일 백악관에서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시오바 브라질 대통령과 비공개 회담을 진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SNS 트루스 소셜에 역동적인 브라질 대통령과의 회담을 방금 마무리했다면서 무역과 특히 관세 등 여러 주제를 논의했고 회담은 아주 잘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정치권 소식입니다.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윤어게인 공천 논란 끝에 결국 보궐선거에 출마 뜻을 접었습니다. 국민의힘이 한 고비를 넘기긴 했지만 탈당이 이어지면서 소가리를 하는 모습입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12.3 계엄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던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이 논란 끝에 보궐선거 후보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출마 자격을 논의하는 국민의힘 윤리위 직후 SNS를 통해 자신도 당도 고통스러울 거라며 평당원으로 돌아가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주당 폭주를 멈춰 세울 유일한 대안은 국민의힘이라며 미워도 다시 한 번을 외쳤습니다. 이른바 윤어게인 공천 논란 속에 정 전 실장과 사돈인 박덕흠 공관위원장이 불출마를 설득한 게 주요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탈당 배수진을 쳤던 김태흠 충남지사 후보는 결단에 존중과 경의를 표한다며 당이 국민 앞에 새롭게 다가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확실한 한석으로 여겨지던 정전실장이 빠진 충남 공주, 부여, 청양은 경선 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다시 한번 추가 공모를 할 것인지 이분들을 가지고 결정할 것인지를 어려운 숙제를 풀었지만 첩첩산중 곳곳에서 탈당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에서는 책임당원 300여 명이 탈당해 민주당 김부겸 후보 지지를 선언했고 강원에서는 지사 선거에서 컷오프된 재선 출신 염동열 전 의원이 탈당해 우상호 후보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동작구청장은 역시 컷오프 이후 개혁신당으로 당적을 옮겨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저를 외면했습니다. 광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부산 북갑에서는 원로 정치인 섭외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 하정우 후보는 김영춘 전 해수부 장관,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는 황재관 전 북구청장을 영입했고 무소속 한동훈 후보는 5선 출신 서병수 전 부산시장과 3선 정영근 전 의원을 영입해 덩치를 키우고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전북에서는 지방선거 때마다 더불어민주당 경선이 곧 본선이라는 말이 정설로 통합니다. 이번 전북지사 선거에서는 경선을 통과한 민주당 후보 그리고 민주당에서 제명당한 무소속 현직 도지사가 정치 생명이 걸린 치열한 혈투를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성 기자입니다. 그간 전북지사가 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앞선 8번의 지방선거가 모두 똑같았다 보니 그 티켓을 거머쥐기 위한 과정이 이번에도 그 어느 지역보다 치열했습니다. 일단 당내 경선 승자는 친정청래계인 이원택 후보. 경쟁자 안호영 의원이 식사비 대납 의혹 재감찰을 요구하며 12일간 단식했지만 당 지도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앞서 대리비 지급 의혹으로 제명된 현직 김관영 지사가 징계 형평성과 경선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무소속으로 출마했습니다. 김 예비 후보는 내가 진짜 민주당 후보라며 도민의 판단을 받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민주당이 저를 제명을 해서 어쩔 수 없이 무소속 후보로 나왔지만 제가 진짜 민주당 후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당의 공정과 정의를 회복하는 상징적인 사건을 만들고 민주당에 복당하겠습니다. 무소속이지만 반 이재명도 반 민주당도 아니라며 오로지 자신을 제명한 반 정청래로만 대결 전선을 좁히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미 본격 선거운동에 들어간 민주당 경선 공식 후보 이원택 예비 후보는 김 예비 후보가 대리비 명목으로 지역 청년들에게 현금을 건넨 행위에 법적 정치적 책임을 강하게 지적했습니다. 본인이 현금 살포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놓고 보더라도 선거법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본인 스스로 성찰하고 책임을 지는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찰 수사 상황도 앞으로 상당한 변수입니다. 두 사람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나란히 고발돼 출석 조사까지 마쳤고 결과에 따라 판세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당에서 제명됐지만 민주당을 외치는 무소속 후보와 적자를 강조하는 민주당 공식 후보 간의 사상 유례 없는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전북도지사 선거. 특히 두 사람의 승패 결과가 정청래 대표의 연임이 걸린 8월 민주당 전당대회의 전초전으로 해석된다는 점도 또 다른 관전 포인트입니다. YTN 김민성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속보 하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10% 글로벌 관세, 이게 미국의 무역법원에서 패소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뒤에 굉장히 창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관세 정책을 추진해 왔었는데 지난 2월에 연방대법원에서 패소를 했고요. 이번에는 CIT 쪽에서 또 한 번 패소를 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역법 122조를 통해서 이거는 법령의 취지를 왜곡한 월권이라는 게 재판부의 판단인 것으로 보이는데요. 문제는 트럼프가 여기서 멈출 사람이 아니라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을 것 같은데요. 계속 긴장을 하면서 상황을 지켜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들어오는 대로 더 자세한 내용은 다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8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일정 살펴봅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요건을 강화하고 5.18 정신의 전문을 수록한 헌법 개정안 표결을 다시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대응한다는 방침입니다. 김건희 씨에게 공천, 청탁 등을 대가로 이호한 화백의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2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4,100만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검찰 재직 당시 해임 징계를 받았던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제기한 징계처분 취소 소송 1심 선고가 오늘 열립니다. 박 의원은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었던 지난 2020년 한동훈 당시 검사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던 감찰위원회에 무단으로 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후 해임 통보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오늘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송은영 전 이태원 역장에 대한 수사 요청 결정안을 의결한 뒤 검경 합동수사팀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구청 당직자들에게 재난 대응이 아닌 전쟁 기념관 인근 전단지 제거 작업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주요 일정이었습니다. 네, 계속해서 경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총파업을 2주 앞두고 노조 내부의 갈등이 결국 폭발했습니다. 공동교섭단을 꾸렸던 3개 노조 가운데 가전 부문 중심의 노조가 교섭 과정에서 배제당했다면서 결국 이탈을 선언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삼성전자에서 가전과 모바일 사업 부문 직원이 주축인 삼성전자 노동조합, 이른바 동행노조가 공동교섭단에 보낸 공문입니다. 공동교섭단 참여를 종료한다는 통보와 함께 그동안 반도체 중심 노조에서 받아온 차별 대우를 조목조목 꼬집었습니다. 초기업 노조가 과반 노조라는 권한을 남용해 의견을 고의로 무시하고 심지어 어영 노조라는 모욕적인 비하를 지속하며 법령상 공정대표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입니다. 이탈은 했지만 이후 교섭 정보를 공유받고 의견 수렴에 동참하겠다는 요청에 초기업 노조는 즉각 반박했습니다. 동행노조 역시 공동교섭단 구성원으로 직접 참여해 배제됐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추가적인 의견 수렴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12만 9천 명의 삼성전자 전체 임직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7만 5천여 명은 반도체 사업 부문 소속입니다. 여기서 80% 이상의 가입자를 확보해 과반 노조에 올라선 초기업 노조는 반도체 부문에서 1인당 수억 원의 성과급을 주장해왔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성과급 제도를 개편하자는 가전사업 부문 노조와 이견을 보였지만 초기업 노조는 21일 총파업을 예정대로 강행할 방침입니다. 사실상 노사 교섭 자체가 멈춰선 가운데 삼성전자 대표이사들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사업 부문장인 전영현 부회장과 가전 모바일 사업 부문장인 노태문 사장은 사내 게시판을 통해 노사 협의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회사의 미래 경쟁력이 손실되지 않도록 경영진은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고 직원들 역시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최대 30조 원 규모의 손실이 예상되는 총파업을 2주 앞둔 삼성전자 노조에서 균열이 발생하면서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든 국면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YTN 박견입니다. 경제 한 줄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개인과 외국인의 치열한 수급 공방전 속에 등락을 거듭하다 7,490대에서 마감해 사상 최고치를 또 넘어섰습니다. 정부가 이번 달부터 오는 7월까지 대체 원유 2억 1천만 배럴을 확보했다며 이는 지난해 수급량의 80% 이상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률이 횡보하고 있습니다. 6천억 원 규모의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3주 동안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판매됩니다. 법원이 회생 절차 중인 홈플러스의 슈퍼마켓 사업부를 하림에 넘기는 영업 양도 계약을 허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 한 줄 뉴스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밤에 알지도 못하는 여고생을 흉기로 살해한 20대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도주 등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는데요.
경찰은 피해자에 대한 사이코패스 검사와 함께 신상 공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르는 여고생을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한 24살 장 모 씨.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온 장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실수하면 죄를 지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여고생을 미리 대상으로 삼는 등 범행을 계획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법원은 도주 등의 우려가 있다며 장 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실제로 장 씨는 여기서 범행을 저지른 뒤 도피 행각을 벌이다 무인 빨래방에 들렀습니다. 피가 묻은 옷을 세탁하기 위해서입니다. 장 씨는 어린이날 새벽 길 가던 17살 A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비명을 듣고 도움을 주려던 남자 고등학생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집에서 나와 혼자 사는 장 씨는 정신병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장 씨가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지 조사하고 신상 공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범행의 잔혹성, 그다음에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이런 것들 보고 그다음에 기타 고려 사항으로 뭐 피해자에 대한 관계, 그다음에 피해자 유족들의 의사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할 겁니다. 경찰은 피의자의 부인에도 사전에 흉기를 사고 휴대전화를 던져버렸다는 진술을 토대로 계획, 범행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응급구조사를 꿈꾸며 밤 늦게까지 공부하다 교통비를 아끼기 위해 먼 길을 걸어가던 중 참변을 당한 여고생은 짧은 생을 마감하고 영면에 들었습니다. YTN 김범환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삼성의 에이스 원태인이 뒤늦게 시즌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삼성은 키움을 꺾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이경재 기자입니다. 개막 전부터 부상에다 욕설 논란까지 겪으며 힘겨운 시즌 초반을 보내고 있는 원태인. 키움 타선을 맞아 7회까지 한 점도 주지 않고 마운드를 지켰습니다. 안타는 3개만 맞고 삼진 6개를 뽑아냈습니다. 시즌 5번째 출전만에 거둔 첫 승리였습니다. 제가 앞선 부상으로서 조금 늦게 팀에 들어오고 나서 좀 크게 좋은 모습을 많이 보이지 못해가지고 좀 그런 부분이 많이 좀 아쉽고 속상하기도 했었는데 시즌은 길고 시즌 끝까지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삼성 타선은 초반부터 장타를 앞서 손쉽게 점수를 뽑았습니다. 1회 투아웃 이후 디아즈가 2루타로 선취점. 류지혁도 2타점 2루타를 보탰습니다. 2회에는 2루타를 치고 나간 김동환을 최용우가 불러들였습니다. 결국 6대0으로 승리한 삼성은 지난달 고척에서 당한 싹쓸이 패를 그대로 되갚으며 4연승을 달렸습니다. 1대0으로 답답한 흐름을 이어가던 두산이 8회 박지훈이 2타점 역전 적시타로 앞서갑니다. 박준순의 안타로 한 점을 더 달아난 두산은 9회 말 카메론의 결정적인 호수비로 위기를 넘기고 어린이날 시리즈 수입패를 면했습니다. 노시환의 홈런 2개 등 홈런 4개를 포함해 19안타를 몰아치며 11대4로 앞선 한화. 1군에 복귀한 김서현이 9회에 등판했지만 4사구 3개와 안타 2개로 허무하게 마운드를 내려갔고 한화는 넉 점이나 더 내주고 힘겹게 위닝 시리즈를 달성했습니다. 8회 박건의 투런포 등 안타 12개를 몰아친 NC는 SSG에 10대5로 승리했습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조정을 받았습니다. 3대 지수 모두 하락했는데요. 그렇다고 낙폭이 큰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최근 강세가 이어져서 한숨 돌릴 때가 됐다는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지정학적인 문제는 여전히 골칫거리입니다. 전날에는 종전 협상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보도에 증시가 강세를 나타냈는데요. 간밤에는 기대보다 더딘 모습에 실망감을 내비쳤습니다. 이 와중에 미국이 이틀 만에 중단했던 이른바 프로젝트 프리덤의 재가동을 검토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협상의 또 다른 변수가 될 수 있겠죠. 또 다른 외신은 미국의 중앙정보국 CIA가 이란이 미국의 해상 봉쇄를 적어도 3개월에서 4개월은 버틸 수 있는 것으로 본다고 보도했습니다. 저강도의 긴장이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내용인데요. 이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 자기 골프장에 세운 금빛 본인의 동상을 자랑했습니다. 미국의 경제는 여전히 탄탄하지만 나쁜 신호가 없는 건 아닙니다. 특히 물가 충격에서는 자유롭지 못한데요.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설문조사를 진행했더니 지난달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의 중간값이 3.6%로 집계됐습니다. 소비 주체들이 예상한 1년 뒤의 물가 상승률을 뜻하는데요. 지난해 4월 이후에 가장 높았습니다. 다만 3년과 5년 인플레이션은 제자리 걸음이었습니다. 단기간에 물가가 급등할 가능성이 크다면 중앙은행은 이런 심리를 잠재워야 합니다. 트럼프가 원하는 기준금리 인하는 점점 멀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간밤의 특징주로는 미국의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기업으로 골라봤습니다. 바로 미국의 가전제품 회사 월풀입니다. 간밤의 주가가 10% 넘게 급락했는데요. 1분기의 순손실, 그러니까 적자를 발표해서 충격을 준 영향이었습니다. 월풀 측은 이란 전쟁으로 소비자들이 지출에 신중해졌고 고가 제품 구매를 줄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름 아닌 소비인데요. 경고등이 들어온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2분 뉴욕 증시였습니다. 어버이날인 오늘 전국 하늘 쾌청하게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오늘 서울 낮 기온이 20도에 그치겠고요. 곳곳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낮에도 선선함이 감돌겠습니다.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많게는 기온이 7도 정도 낮아지는 곳도 있으니까요.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건강관리 잘 하셔야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서울의 기온이 10도, 세종 9도 등 서쪽 지역은 10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동쪽을 중심으로는 포항이 15.5도, 창원 15.3도 등 15도를 조금 웃돌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과 광주 20도, 대구와 대전 21도로 대부분 20도 안팎으로 예상되고요.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강원도는 오후 한때 5mm 안팎의 비가 내리겠는데요. 양은 적겠지만 산간과 동해안에는 돌풍과 벼락이 동반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기온이 더 오르며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고 당분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전망입니다. 맑은 하늘 아래 내륙을 중심으로는 점차 대기가 건조해지겠습니다. 야외 활동이 활발한 요즘 산불 등 대형 화재 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 뉴스타트 3부 잠시 뒤에 이어집니다.